처제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가슴 뛰는 사랑을 응원하는 막사입니다. 세상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 있다고들 합니다.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윤리라는 잣대로 우리는 수많은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과연 인간의 의지대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금기된 선 앞에 선 두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떠난 언니의 빈자리를 채우다 사랑에 빠진 처제, 그리고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처제에게 흔들리는 형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피어난 이 위험하고도 애절한 사랑을 우리는 과연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파렴치한 불륜이지만 그들에게는 목숨을 건 마지막 구원이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아직도 안 갔어? 남들이 보면 오해해. 제발 좀 가. 민호의 목소리는 건조하다 못해 바스라질 듯 거칠었다. 현관 앞에 선 지수는 신발끈만 내려다보고 있다. 그녀의 손에는 반찬통이 든 보자기가 들려있다. 민호는 지수의 손을 보지 않는다. 지수의 얼굴도 보지 않는다. 그저 열린 현관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만 멍하니 응시할 뿐이다. 민호의 집 거실은 전쟁터 같다. 벗어 던진 양말, 먹다 남은 소주병, 뜯지도 않은 우편물들이 바닥을 뒹군다. 아니 지수의 언니가 떠난 지 고작 석 달. 그 시간 동안 민호는 자신을 철저히 무시했다. 밥을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을 스스로 짓밟았다. 지수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민호가 몸으로 막아선다. 180이 넘는 거구의 남자가 고작 조그마한 여자를 막는 동작이 버거워 보인다. 형부, 밥은 먹어야죠. 언니가 형부 이러는 거 보면 좋아하겠어요? 죽은 사람 핑계 대지 마. 너네 언니 죽었어. 죽어서 없어. 그러니까 너도 오지 마. 민호가 지수의 어깨를 밀친다. 강한 힘은 아니었지만 지수는 휘청거린다. 반찬통이 든 보자기가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낸다. 쿵. 그 소리가 민호의 심장을 때린다. 하지만 민호는 애써 외면한다. 이 여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처제다. 죽은 아내의 동생이다. 그런데 자꾸만 그녀에게서 아내의 냄새가 난다. 그게 민호를 미치게 한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호라비 집에 처녀가 드나든다고. 내 꼴 우스워지는 건 상관없는데 너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 못 봐. 그러니까 가. 다시는 오지 마. 민호는 모멸감을 주려고 일부러 더 모질게 말한다. 지수의 눈가가 붉어진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는다. 언니가 죽던 날 형부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기 때문이다. 지수는 민호의 냉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다시 신발을 벗는다. 욕을 해도 밥 먹고 하세요. 저 욕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밥 차려주러 왔어요. 지수는 민호를 밀치고 부엌으로 들어간다. 민호는 닫힌 안방문을 바라보다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도마질 소리, 물 틀어놓는 소리, 그 일상적인 소음들이 민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댄다.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이 집안을 가득 채운다.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이 놓였다.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 의자를 빼놓는다. 민호는 소파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다. 그의 시선은 부엌 쪽을 향하지 않으려 필사적이다. 하지만 코끝을 자극하는 된장 냄새는 막을 수 없다. 와서 드세요. 다 됐어요. 지수의 목소리에 민호가 느릿하게 몸을 일으킨다. 식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서로의 겉모습은 처참하다. 민호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밑이 퀭하다. 늘 단정하던 셔츠에는 얼룩이 묻어 있고 손톱은 길게 자라 있다. 누가 봐도 삶을 놓아버린 남자의 모습이다. 반면 지수는 너무나 말끔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피부는 창백하게 빛나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검은색 원피스 위로 드러난 목선이 가늘다. 민호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칫한다. 지수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언니를 간호하느라, 장례를 치르느라, 그리고 이제는 형부를 챙기느라 앙상하게 마른 손목. 그 손목 위로 언니가 생전에 차던 시계가 채워져 있다. 민호의 시선이 그 시계에 꽂힌다. 시간은 멈춘 줄 알았는데 지수의 손목 위에서 시계는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다. 형부, 왜 안 드세요? 맛이 없어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본다. 민호는 그 눈빛이 부담스럽다. 동정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저 눈빛.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 젊은 처제가 늙고 병든 호라비 형부를 챙기는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하지만 민호는 안다. 이 식탁 위를 흐르는 공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너, 살 좀 쪄라. 보기 안 좋다. 민호가 툭 내뱉는다.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너도 나만큼 힘들구나. 너도 나만큼 말라가는구나. 그 사실이 민호에게 묘한 안도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준다. 지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의 팔을 문지른다. 형부야말로요. 거울 좀 보세요. 완전히 폐인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하다. 민호는 밥을 씹는지 모래를 씹는지 모른다. 그저 눈앞에 앉은 지수의 겉모습에서 아내의 잔상을 지우려고 애쓸 뿐이다. 하지만 지수가 물을 마시며 목을 뒤로 젖힐 때, 밥을 먹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길 때 민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그것은 아내가 아니라 여자 강지수의 모습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수는 설거지를 시작한다. 민호는 다시 거실로 도망치듯 나온다. TV를 켰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온 신경이 부엌 쪽으로 쏠려 있다. 물소리 사이로 지수가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들린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다. 민호는 리모컨을 꽉 쥔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린다. 끄라고 소리치고 싶다. 그 노래 하지 말라고. 내 집에서 아내 흉내내지 말라고 고함치고 싶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지수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꿈틀대는 감정에 대한 무시였다.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민호가 흠칫 놀라 현관 쪽을 본다. 지수도 설거지를 멈추고 거실로 나온다. 누구세요? 지수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다. 화면 속에는 민호의 어머니, 즉 지수의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사돈어른이 서 있다. 지수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민호도 당황하여 일어선다. 문 열지 마. 없는 척해.
어떻게 그래요? 불 다 켜져 있는데. 지수가 안절부절 못하며 현관으로 향한다. 민호가 다급하게 지수의 팔을 낚아챈다. 숨어. 안방에 들어가 있어. 어머니, 너 여기 있는 거 알면 난리 나셔. 형부, 우리가 무슨 죄 지었어요? 저 밥 해주러 온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안 봐. 사돈 처녀가 호라비 집에 매일 드나드는 거 흉이라고.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민호가 소리를 버럭 지른다. 지수는 그 고함 소리에 얼어붙는다. 민호의 손이 지수의 팔을 너무 세게 잡고 있다. 아프다. 하지만 팔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형부는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우리의 관계를 더럽다고 생각하는구나. 반복되는 갈등. 지수는 민호의 손을 뿌리친다. 그리고 보란 듯이 현관문을 연다. 어머님 오셨어요. 문이 열리고 민호의 어머니가 들어선다. 그녀의 시선이 민호를 지나 지수에게 꽂힌다. 그리고 지수의 앞치마, 민호의 헝클어진 머리, 식탁 위의 밥상들을 빠르게 훑는다. 어머니의 눈매가 사나워진다. 너 여기서 뭐하니? 살림이라도 차린 거냐?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른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지수는 입술을 깨문다. 팽팽한 긴장이 세 사람 사이를 맴돈다. 그 긴장 속에 민호와 지수 사이에 있던 작은 균열이 쩍하고 갈라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두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시작된 감출 수 없는 감정의 균열이었다. 민호의 어머니가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라앉아 있다. 어머니가 쏟아내고 간 독한 말들이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공기 중에 부유한다. 민호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마른 세수를 반복한다. 그의 손바닥이 거친 수염을 쓸어내리는 소리가 정막을 깬다. 지수는 현관에 서서 움직이지 못한다. 신발을 신어야 할지 벗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발끝만 꼼지락거린다. 그녀의 시선이 민호의 등 뒤에 걸려있는 언니의 영정사진에 닿았다가 황급히 떨어진다. 죄인. 어머니의 말이 맞다. 자신은 죄인이다. 밥을 챙겨준다는 핑계로 형부를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이 집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려 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번에는 화난 목소리가 아니다. 물기를 머금은 젖은 낙엽처럼 축 처진 목소리다.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없어. 내가 미친놈이지. 처제를 붙잡고 무슨 짓을. 민호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난다. 식탁 위에 놓인 먹다 남은 소주병을 집어든다. 병 입구를 입에 털어넣지만 빈 병이다. 민호가 신경질적으로 병을 바닥에 던지려다 지수를 의식하고는 식탁 위에 쾅 내려놓는다. 그 위태로운 손동작에서 민호의 불안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지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선다. 바닥에 흩어진 어머니가 던진 과일 바구니의 잔해들을 줍기 시작한다. 사과가 멍이 들었고 배는 껍질이 까져 즙이 흘러나와 있다. 지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눈물을 참는다. 그만해. 놔두라고. 민호가 다가와 지수의 손목을 낚아챈다. 지수의 손에 들려있던 멍든 사과가 바닥으로 툭 떨어진다. 굴러가는 사과. 두 사람의 시선이 그 사과를 쫓는다. 민호의 거친 숨소리가 지수의 정수리 위로 쏟아진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가라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형부야말로 왜 그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밥 해준 게 죄예요? 청소해 준 게 죄냐고요. 지수도 지지 않고 소리친다.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형부를 향한 알 수 없는 원망이 뒤섞여 터져 나온다. 민호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 잡고 있던 지수의 손목을 뿌리치듯 놓는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간다. 지수는 멍하니 서 있다가 민호가 들어간 안방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다. 닫으려고 다가갔다가 방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종이 뭉치들을 발견한다. 평소 깔끔하던 형부의 성격과는 딴판이다. 지수는 홀린 듯 방으로 들어간다. 책상 위에는 뜯지도 않은 이사짐센터 견적서와 해외 파견 근무 신청서가 놓여 있다. 그리고 바닥에 구겨진 채 버려져 있는 수십 장의 편지지들. 지수는 허리를 굽혀 구겨진 종이 하나를 집어든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친다. 거기에는 수신인이 없는 편지가 적혀 있다. 글씨는 엉망이다. 술에 취해 썼는지 울면서 썼는지 잉크가 번져 있다. 지수야, 도망쳐라. 나한테서 멀리 가라. 내가 밥을 먹는 모습이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 내가 웃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현관문 앞을 서성거려. 아내가 죽었는데 나는 너를 보면서 심장이 뛴다. 내가 괴물 같다. 죽고 싶다.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지수의 손이 덜덜 떨린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다. 민호가 자신을 밀어내려 했던 진짜 이유. 냉대와 무시 속에 감춰져 있던 민호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형부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만 미친 게 아니었구나. 그때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진다. 지수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돈다. 민호가 문가에 서서 지수를 보고 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다. 들켰다.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도 간절한 비밀을. 민호가 천천히 다가온다. 지수는 뒷걸음질 치다 책상에 부딪힌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진다. 민호가 지수의 손에 들린 편지지를 뺏어 구겨버린다. 그리고 지수의 어깨를 꽉 잡는다. 그의 손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 민호의 입술이 달싹인다. 수만 가지 변명과 거짓말을 하려다 결국 모든 방어막이 무너져 내린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그리고 억눌려왔던 감정이 대사 한 줄로 터져 나온다. 너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아니? 다음 날 오후 아파트 단지 상가 앞. 지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꿈만 같다. 민호의 고백을 듣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지만 오늘은 다시 그의 저녁거리를 사러 나왔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자신의 마음도 민호의 마음도 확인했으니까. 지수는 정육점 앞에 서서 고기를 고른다. 형부가 좋아하는 불고기감을 달라고 말하려는데 뒤통수가 따갑다. 주변의 공기가 묘하게 차갑다. 채소 가게 주인 아줌마와 세탁소 아저씨가 지수를 보며 수군거린다. 저 여자야. 그 집 처제. 세상에 얼굴도 반반하게 생겨서 꼬리치고 다닌다더니 죽은 언니가 불쌍해서 어째. 쯧쯧. 소문은 발보다 빨랐다. 어제 다녀간 민호 어머니의 고성이 온 동네에 퍼진 모양이다. 지수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를 피하려는데
맞은편에서 익숙한 인형이 걸어온다. 민호다. 민호는 퇴근길인지 양복 차림이다. 한결 정돈된 모습이지만 표정은 어둡다. 민호가 상가 쪽으로 걸어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더 노골적으로 변한다. 권력의 균형이 역전되는 순간이다. 평소 점잖고 예의 발라 동네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대기업 과장 민호는 이제 처제와 놀아나는 파렴치한이 되어 심판대에 올랐다. 어머, 사위, 여기 좀 봐요. 어디선가 날카로운 고함이 들린다. 인파를 헤치고 민호의 장모님, 지수의 엄마가 달려온다. 엄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다.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구경거리를 만든다. 공공의 자리에서 진실이, 아니, 세상이 규정한 더러운 진실이 드러나려 한다. 자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지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가 민호의 멱살을 잡고 흔든다. 민호는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무력하게 흔들릴 뿐이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고 콩나물이 흩어진다. 지수가 울면서 엄마를 말린다. 엄마, 하지 마. 사람들 보잖아. 제발, 너도 똑같아. 이년아, 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어떻게 형부랑 짐승만도 못한 것들. 엄마의 손이 지수의 등짝을 내리친다. 퍽 소리가 날 때마다 구경꾼들의 혀차는 소리가 들린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운다. 이것은 응징이다. 금지된 선을 넘으려 했던 두 사람에게 세상이 내리는 가혹한 형벌이다. 그때였다. 멱살을 잡힌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다. 더 이상 죄인의 눈빛이 아니다. 민호가 엄마의 손을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풀어낸다. 그리고 주저앉은 지수에게 다가간다. 사람들이 숨을 죽인다. 저 남자가 미쳐서 같이 싸우려나 보다 생각한다. 하지만 민호는 지수 앞에 한쪽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흩어진 콩나물을 주워 담는 대신 떨고 있는 지수의 손을 잡는다. 흙투성이가 된 지수의 손을 자신의 양복 바지에 문질러 담는다. 일어나.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린다. 지수가 놀란 눈으로 민호를 올려다본다. 민호는 지수를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긴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넓은 등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막아선다. 민호가 장모님을 그리고 구경꾼들을 천천히 둘러본다. 욕하지 마십시오. 지수는 잘못 없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제가 붙잡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제가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욕하려면 저한테만 하십시오. 정적이 흐른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다. 비겁하게 숨거나 변명할 줄 알았던 남자가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여자를 지키려 한다. 민호는 더 이상 지수의 형부가 아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다. 민호는 지수의 손을 꽉 잡는다. 지수의 손가락뼈가 으스러질 듯 아프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생생하게 느껴진다. 민호가 지수를 이끌고 인파 속을 걸어나간다. 사람들의 시선이 홍해처럼 갈라진다. 등 뒤로 쏟아지는 엄마의 통곡 소리에도 민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잡은 두 손에 힘이 들어간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두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첫 번째 응징이었다.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응징. 소란스러웠던 상가 앞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민호의 차 안에 앉아 있다. 시동은 꺼져 있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돈다.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한다. 툭툭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를 덮는다. 민호는 핸들을 꽉 쥐고 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린다. 방금 전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지만 현실로 돌아온 그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겁게 내려앉아 있다. 지수는 조수석에 앉아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다. 흙투성이가 된 손,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던 형부의 온기.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아서 지수는 주먹을 꽉 쥐어본다. 지수야. 한참 만에 민호가 입을 연다.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본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민호의 얼굴. 깊게 패인 주름 사이에 고단함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의가 뒤엉켜 있다. 미안하다. 너를 이런 꼴 당하게 해서.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지수까지 진흙탕으로 끌어들였다는 뼈저린 자책이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민호의 얼굴을 응시한다. 언니의 남편, 나의 형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힌다. 그 시선 속에 수만 가지 감정이 오간다.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 서로를 향한 애틋함, 그리고 죽은 언니에 대한 죄책감. 형부, 아니 민호 씨. 지수가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부른다. 그 한마디에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가족이라는 벽을 허무는 소리였다. 저 안 미안해요. 사람들이 욕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민호가 손을 뻗어 지수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준다. 그의 손길이 조심스럽고 애처롭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뿐이다. 세상이 뭐라 하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두 사람뿐이라는 것을. 그 대면의 시간 속에서 변명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확신만이 빗물처럼 차오른다. 다음 날 아침, 민호의 집 거실에는 이사박스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짐은 단출하다.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서류들 뿐이다. 민호는 안방 벽에 걸려있던 결혼 사진을 떼어낸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날의 자신. 민호는 사진을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닦는다. 그리고 박스 가장 깊숙한 곳에 넣는다. 그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겠다는 민호 나름의 작별 인사였다. 준비 다 됐어요? 지수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선다. 그녀의 손에도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들려있다. 지수의 얼굴은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 보인다.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함이 서려있다. 어머니한테는 민호의 물음에 지수는 고개를 젓는다. 편지 남겨두고 왔어요. 지금 얼굴 보면 엄마가 저 못 가게 잡을 것 같아서요. 지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린다. 가족을 등지고 떠나는 길.
그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다. 하지만 지수는 그 고통을 감내하기로 결단했다. 이 남자를 잃고 평생을 후회하며 사느니 차라리 나쁜 딸, 나쁜 동생이 되기로 한 것이다. 민호가 다가와 지수의 가방을 들어준다. 그리고 지수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고 큰 손. 지수는 그 손에 힘을 준다. 가자. 아무도 우리 모르는 곳으로.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민호의 말에 지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현관을 나선다. 익숙했던 공간, 언니의 숨결이 남아있던 집,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 피로해 보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다.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이다.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함께라면 걸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두 사람은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딘다. 시간이 흐른 뒤 어느 한적한 바닷가 마을. 작은 식당 안에서 구수한 찌개 냄새가 풍긴다. 주방에서는 민호가 땀을 흘리며 웍을 돌리고 있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제법 자연스럽다. 홀에서는 지수가 손님들에게 반찬을 나르고 있다. 맛있게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경쾌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생기가 돌고 건강해 보인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식당. 민호와 지수는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두 사람 앞에는 소박한 백반 두 그릇이 놓여 있다. 민호가 생선살을 발라 지수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준다. 지수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받아먹는다. 특별한 대화는 없다.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바깥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뿐. 식당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다. 바다를 물들이는 저녁놀이 식당 안까지 따뜻하게 비춘다. 민호가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는 지수의 손등을 가만히 덮는다. 거칠어진 민호의 손, 그리고 역시 거칠어진 지수의 손. 그 두 손이 포개진다. 지수가 민호를 바라본다. 민호도 지수를 바라본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카메라가 서서히 뒤로 빠지면 식당 간판이 보인다. 행복식당, 그 촌스러운 이름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진다. 화면 가득 채우는 붉은 노을, 그리고 들려오는 파도 소리. 두 사람의 평범한 저녁 식사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긴 여운을 남기며 서서히 암전된다. 사랑하는 막사 가족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형부와 처제의 사랑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가족을 배신한 두 사람을 손가락질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며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서로를 선택한 그 용기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비록 남들이 보기에 불편한 사랑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절실한 생존의 이유였을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사랑이 머물고 있나요? 그 사랑이 평탄한 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고 진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왔어?